경운년 동짓달 조선의 하늘은 사흘째 눈 한 톨도 허락하지 않은 채 쩍쩍 갈라진 냉기만을 퍼부어대고 있었다. 한양에서 사흘 말을 달려야 닿는다는 상간마을. 소란골은 그날도 어김없이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조용했다. 섣달 금음에 가까운 밤이라 개 짖는 소리조차 끊긴 지 오래였고 초가집 처마 밑에서 졸던 고양이 한 마리도 어느 순간부터 귀를 세우고 먼 산을 향해 몸을 굳혀버렸다. 그 이상한 정적을 처음 깨뜨린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첩첩이 쌓인 산자락 어딘가에서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비단 장막을 찢어버리는 것 같은 우렁찬 울음이 터져나왔다. 새소리였다. 그것도 단 한 마리의 울음이 아니었다. 참새, 까치, 까마귀, 두루미, 이름도 모를 산새들이 한꺼번에 날개를 펼치며 마을 상공으로 쏟아졌다. 검은 밤하늘이 새들의 날갯짓으로 가득 찼고 그것은 마치 하늘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광경이었다. 그러나 더 기이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새들은 난잡하게 흩어지지 않았다. 제각각 방향을 잡아 날던 새들이 일순간 일사불란하게 방향을 틀었다. 마을 어귀, 돌무더기 옆에 비바람을 피하려고 세워진 낡은 초가 한 채, 그 허름한 지붕을 향해 새들은 마치 명을 받은 것처럼 내려앉기 시작했다. 수백, 아니 수천 마리의 새들이 찢어진 억새지붕 위에 줄줄이 앉아서는 날개를 몸통에 딱 붙이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짐승들이 절을 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노인 하나가 자신의 눈을 비볐다. 비벼도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이웃집 문을 두드렸고 잠에서 깬 사람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새들이 내려앉은 초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저 집이었다. 저 집은 이 마을에서 가장 천한 여인이 사는 집이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거지년이라 불리는 여인. 어디서 흘러들었는지 무슨 연유로 홀로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여인이 운막 같은 저 초가 안에서 몇 달째 배를 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저 집에서 여인의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다. 아기를 낳는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새들이 빽빽이 앉은 지붕은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았고 공기 자체가 무언가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으로 팽팽히 당겨져 있었다. 바로 그때 마을 끝 굴참나무 아래 움막에서 살던 눈먼 무당 점순이가 지팡이를 짚고 허검지검 달려나왔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었지만 그 빈 눈구멍으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 점순이는 새들이 절하는 초가 앞에 당도하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눈 위에 떨어졌다. 그녀의 빈 눈구멍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셨다. 마침내 오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신수의 아이가 오셨다. 이 아이의 탄생으로 하늘이 응답한다. 봉황이 내린다. 왕의 핏줄이 이 땅에 내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숨을 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진에게는 계속 들려달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의 터치로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야담 한 모금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왕의 핏줄, 저 거지년의 뱃속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나 아무도 비웃지 못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찢어진 억새지붕 위에서 거대한 빛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기 때문이었다. 오색이었다. 청, 적, 황, 백,
흙의 5가지 빛이 뒤섞여 초가를 감쌌고 그 빛 속에서 눈물이 날 것처럼 아름다운 형상 하나가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다. 봉황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나중에는 꿈이었다고, 착각이었다고, 눈이 부셔서 잘못 본 것이라고 서로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순간 저 초가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진정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초가 안의 비명이 멎었다. 그 대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힘차고 맑은 울음이었다. 그 울음소리에 맞춰 지붕 위에 앉아있던 새들이 일제히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수천 마리의 새들이 만들어낸 바람이 마을 전체를 휩쓸었다.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나부꼈고 눈발이 소용돌이쳤다. 마을 이장 오동수가 침을 꼴깍 삼키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40에 넘게 이 마을에서 권세를 누려온 자였다. 그는 초가의 낡은 문짝을 밀쳤다. 어둡고 좁은 방 안에는 이미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여인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아기를 낳다가 힘이 다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깔고 있던 단 하나뿐인 무명 이불을 찢어 아기를 감싼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오동수는 쪼그려 앉아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거지년이라 불렸던 이 여인의 얼굴은 어떤 양반집 규수보다도 더 고왔다. 때에 찌들고 굶주림에 파리해졌어도 그 얼굴에서는 지우려야 지울 수 없는 귀한 기운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귀가 뚫렸을 흔적, 손목에 희미한 자국, 그리고 아기와 함께 감싸진 이불 조각 안에 있던 어떤 것. 빛이 비녀 하나. 그것은 시정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이었다. 왕실에서나 볼 수 있는 문양이 새겨진 빛의 비녀가 왜 저 거지년의 품에 있었단 말인가. 오동수는 비녀를 집어들려다 멈추었다. 여인의 손이 비녀 위에 얹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죽어가면서도 저 비녀만큼은 놓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여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동수는 귀를 갖다 댔다. 소희. 이 아이 이름은 소희다. 부디 살려. 소희를 살려다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여인의 숨이 끊어졌다. 바람이 멎었다. 먼 산에서 새 한 마리가 길게 울었다. 방 안에 남겨진 것은 피로 얼룩진 무명 이불 조각에 쌓인 갓난아기 하나였다. 놀랍게도 아기는 울지 않았다. 칠흑같이 어두운 눈으로 오동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이 그렇게 맑고 또렷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처럼. 오동수는 그 눈빛에 이유 없이 오싹함을 느꼈다. 그는 일어서며 뒤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버려라. 저 아이는 재수가 없다. 어미는 죽고 새들이 절하고 도깨비불이 났으니 이건 필시 요물이 붙은 아이다. 마을에 뒀다간 화를 부를 것이야. 지금 당장 산에 갖다 버려라.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군중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선 것은 꼬부랑 허리에 지팡이를 짚은 칠순 할머니였다. 마을 사람들이 칠복이 할미라 부르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이 쓸쓸하게 혼자 사는 늙은이였다. 그녀가 아기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아기는 여전히 울지 않고 칠복이 할미를 올려다보았다. 칠복이 할미는 잠시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내가 키우겠다. 오동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영감탱이, 그 아이를 왜? 칠복이 할미는 대답 대신 아기를 자신의 가슴에 꼭 안았다. 아기는 할미의 품에 안기며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마치 드디어 원하던 곳에 왔다는 것처럼. 칠복이 할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무나 미세해서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흔들림이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날이 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동수는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그 재수없는 아이를 저 고집센 늙은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는 손을 털며 돌아섰다. 칠복이 할미는 아기를 안은 채 눈 쌓인 밤길을 걸었다. 그녀의 낡은 집신이 눈에 흔적을 남겼다. 아기는 그 흔들리는 걸음 속에서도 울지 않았다. 칠복이 할미는 고개를 숙여 아기의 귓가에 속삭였다. 소희야, 잘 왔다. 이 할미가 기다렸다. 그 말 뒤로 먼 하늘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봉황의 울음과 같은 소리가 메아리쳐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외면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밤 소란골에서 태어난 갓난아이가 훗날 조선의 하늘을 뒤흔들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칠복이 할미가 그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고 차갑고 모진 방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었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목숨을 건 사랑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산에 쌓인 눈처럼 소리 없이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 소희가 5살이 되던 봄 소란골에는 벚꽃 대신 이상한 소문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칠복이 할미가 키우는 그 아이가 이상하다는 소문이었다. 소희는 말을 늦게 배웠다. 2살이 되도록 옹알이를 하지 않았고 3살이 되어서야 겨우 몇 마디를 뗐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저 거지년의 자식이 제대로 클 리 없다며 혀를 찼다. 칠복이 할미는 그럴 때마다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입이 늦은 것이 무슨 죄냐? 귀가 밝으면 됐지.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시 아무도 몰랐다. 소희는 정말로 귀가 밝았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도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 가슴으로 느끼는 소리였다. 그것을 처음 알게 된 날을 소희는 지금도 기억한다. 4살이던 겨울 마당에서 놀다가 마을 어기 느티나무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새끼 까마귀 한 마리였다. 둥지에서 굴러떨어진 것이었다. 소희는 그 새끼 까마귀 곁에 쪼그려 앉았다. 살아있었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간신히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소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공포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따뜻하고 두렵고 애타고 어두운 어미를 부르는 마음. 새끼 까마귀의 마음이었다. 소희는 그 감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작은 짐승이 보내는 마음이 자신에게 들려오고 있었다. 어미가 보고 싶다. 무섭다. 아프다. 돌아가고 싶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친 까마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마음으로 대답했다. 괜찮아. 여기 있어. 내가 있을게. 그 순간이었다. 나무 위에서 어미 까마귀가 날아내려왔다. 아직 날개도 온전히 나지 않은 새끼를 낯선 인간이 잡고 있는데도 어미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소희의 어깨 위에 살며시 내려앉아 날개로 소희의 뺨을 한번 어루만지듯 쓸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다. 아이가 새를 부린다는 소문이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칠복이 할미는 소희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며 낮고 차갑게 말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새는 새고 사람은 사람이다. 명심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소희의 귀, 아니 가슴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을 지나다니는 개의 두려움이 느껴졌고 우물가에 앉은 고양이의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논두렁에 앉은 황소의 짓눌린 피로감이 그녀의 다리를 무겁게 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보내는 마음이 소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칠복이 할미는 소희에게 그 능력을 숨기도록 가르쳤다. 아니, 가르쳤다기보다는 강요했다. 아이가 짐승과 어울리려 하면 빗자루로 때렸고 새가 소희 주위로 모여들면 지팡이를 들어 쫓아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엄하게 굴었다. 이 쓸모없는 것아, 물 길어 오라고 했더니 또 마당에서 떼구르르 구르고 있냐. 짐승만도 못한 것이. 소희는 맞아도 울지 않았다. 5살배기 아이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그 눈빛이 어찌나 단단했는지 칠복이 할미는 가끔 매질하던 손을 멈추고 멀거니 아이를 내려다보곤 했다. 그녀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러나 소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의 여름 끝자락이었다. 소란골을 한바탕 검은 바람처럼 지나친 것이 있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아의 행렬이었다. 두 필의 말이 끄는 가마 앞뒤로 갑옷 입은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가슴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진 금속패가 달려 있었다. 소란골 이장 오동수가 허겁지겁 달려나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마중했다. 행렬이 잠시 멈춘 것은 마을 어기 우물가였다. 소희가 그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다. 아이가 어렸고 물동이가 무거웠다. 소희는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물동이를 잡아당겼다. 그때 우물 안에서 무언가의 감각이 전해졌다. 어둡고 차가운 공포. 소희는 눈살을 찌푸리며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물벽에 도마뱀 한 마리가 붙어 있었다. 미끄러운 벽을 기어오르려다가 자꾸 미끄러지는 것이었다. 빠져나오고 싶다는 간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소희는 주위를 살폈다. 칠복이 할미는 안 보였다. 아이는 두레박줄을 잘라 우물벽을 따라 들이웠다. 도마뱀이 기어올랐다. 소희는 두레박줄을 조심스럽게 당겨 도마뱀을 끌어올렸다. 가마에서 내린 사내 하나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판서댁에서 온 관리 정주사였다. 30대 초반의 눈이 날카로운 사내였다. 그는 물동이보다 몸집이 더 클 것 같은 어린 계집아이가 짐승 하나를 건져주는 광경을 보며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발이 멈추었다. 아이의 얼굴 때문이었다. 저 얼굴을 그는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저 얼굴을 닮은 그림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정주사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이 마을에 사는 아이냐? 소희는 올려다보았다. 사내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전해졌다. 짐승의 마음과는 달랐다. 사람의 마음은 훨씬 복잡하고 겹겹이 쌓여 있었다. 소희는 아직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읽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사내에게서 오는 감각은 명확했다. 놀람, 그리고 두려움. 그는 소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소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 소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저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서 사내에게 내밀었다. 목마르시면 드세요. 사내는 물을 받지 않았다. 그는 얼른 몸을 돌려 가마 쪽으로 걸어가더니 뒤를 보지 않았다. 행렬은 빠르게 마을을 빠져나갔다. 소희는 그가 떠나는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다. 등이 서늘했다. 마치 어딘가에서 어두운 손이 뻗어와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칠복이 할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방 안에는 향을 피우는 냄새가 새어나왔고 속삭이는 기도 소리가 들렸다. 아직이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텨라. 소희는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할미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소희의 가슴속으로 느껴지는 칠복이 할미의 감각은 이날 밤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짐승에게서 오는 마음과 달리 흐릿하고 어렴풋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소희에게 처음으로 전해진 것이었다. 칠복이 할미의 마음에는 공포가 있었다. 그리고 공포보다 훨씬 더 뜨겁고 무거운 무언가가 있었다. 소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짐승보다 더 복잡하게 숨겨진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을. 소희가 6살이 되던 봄 두 번째 능력이 깨어났다. 처음에는 냄새인 줄 알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을 어딘가에서 쓰고 비릿한 냄새가 났다. 썩은 것의 냄새도 아니고 짐승의 배설물 냄새도 아닌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다. 소희는 그 냄새를 따라 마을을 돌아다녔다. 냄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났다. 정확히는 거짓말을 할 때 났다. 마을 어귀에서 자파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오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맞으며 물건을 팔았다. 그런데 소희는 그 상인 앞을 지날 때마다 냄새를 맡았다. 속이 울렁거릴 만큼 역한 냄새였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았다. 소희는 그 이유를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그 상인이 아낙네에게 약재를 파는 장면을 보았다. 이건 산삼뿌리를 갈아 만든 진품이요. 약방에서 사면 10배는 비쌀 것이요. 냄새가 짙어졌다. 소희는 생각하지도 않고 달려가 아낙네의 소매뿌리를 잡았다. 아주머니, 그것 가짜예요. 아낙네와 상인이 동시에 소희를 내려다보았다. 상인의 얼굴이 굳었다.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칠복이 할미 집 아이 아닌가? 어린 것이 어른 장사에 끼어들어 거짓말을 하면 못 쓴다. 가짜예요. 나는 그냥 알아요. 소희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다. 냄새가 나서 안다고 말했다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 뻔했다. 그러나 아낙네는 반신반의하며 다른 장인에게 약재를 가져가 확인했고 과연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마을에 소문이 났다. 칠복이 할미 집 아이가 거짓말을 알아본다고. 이번에는 새를 부리는 것과는 종류가 다른 소문이었다. 사람들이 소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칠복이 할미는 그날 저녁 소희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5번 쳤다. 조용히 살라고 했지. 왜 나댔냐? 소희는 손바닥을 내밀며 매를 맞았다. 그러면서도 눈을 들어 칠복이 할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심했다. 소희가 거짓을 맞는 그 냄새, 칠복이 할미에게서도 나고 있었다. 아주 오래되고 깊숙이 묻어두었지만 분명히 나고 있었다. 칠복이 할미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아주 커다란 무언가를. 소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없었다.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소희의 가슴 한켠에 씨앗처럼 박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칠복이 할미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할미는 나를 이렇게 모질게 다루고 있다. 그해 가을 마을에 또 한 번 관가의 사람들이 내려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큰 행렬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이장 오동수가 관리들에게 무언가를 보고했고 관리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살폈다. 특히 여자아이들을. 소희는 그것이 무서웠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들이 찾는 것이 자신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짐승들도 느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관리들을 향해 으르렁댔고 지붕 위의 까치들이 날카롭게 울며 날아다녔다. 칠복이 할미는 소희를 광 안에 밀어 넣었다. 소리 내지 마라. 숨소리도 내지 마라. 절대로. 그리고 문을 잠갔다. 칠복이 할미는 관리들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어린 계집애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요 며칠 전에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철이 없는지라 짐승한테 당한 것 같아서 넋놓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광 안에 숨어서 소희는 그것을 알았다. 냄새가 났다. 그러나 이번 거짓의 냄새는 달랐다. 비릿하고 역한 것이 아니었다. 쓸쓸하고 아팠다. 슬픔이 섞인 거짓말이었다. 칠복이 할미는 저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속으로 울고 있었다. 소희는 광 안에서 눈을 꼭 감았다. 관리들은 돌아갔다. 칠복이 할미가 광문을 열었을 때 소희는 먼지 쌓인 광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두려움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 할머니, 나는 누구예요? 칠복이 할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희를 등에 업고 집으로 걸어갔다. 밥 먹어라.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소희는 알았다. 칠복이 할미의 등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떨림 속에서 전해오는 것이 있었다. 너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아직은 안 된다. 그 감각은 말이 아니었다. 냄새도 아니었다. 그것은 소희의 가슴 한가운데 직접 꽂히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소희는 그날 밤 칠복이 할미의 품 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었다. 할미는 등을 쓸어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 속에서 전해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손길에서도 아직 거짓의 냄새가 났다. 칠복이 할미가 숨기는 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겹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것이 가장 컸다. 소희는 언젠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그냥 울어도 되었다. 칠복이 할미의 품 안에서 소희가 7살이 되던 해 첫여름 그것이 나타났다. 새벽빛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소란골 뒷산 자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의 울음이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그것은 포식자의 포효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것의 신음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몰고 나오다가 그것을 보았다. 백호였다. 하얀 호랑이가 마을 어기 느티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다. 왼쪽 앞발에 화살이 박혀 있었고 흰 털 사이로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백호는 분명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은 살아서 불타고 있었다. 그 눈빛이 향하는 곳이 있었다. 소희였다. 호랑이는 소희를 보자마자 신음을 멈추었다. 그저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마치 오랜 시간 찾아 헤매다 마침내 찾은 것을 발견한 것처럼. 소희의 가슴 속으로 밀려오는 감각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다. 짐승에게서 느끼는 감각이었지만 이것은 그 어떤 짐승보다도 깊고 오래되고 무거웠다. 마치 수십 년을 어쩌면 수백 년을 간직해온 마음 같았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핵심에는 딱 하나의 감각이 있었다. 찾았다. 소희야, 뒤로 물러서라. 칠복이 할미가 소희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소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 호랑이는 나쁘지 않아요. 아파요. 그리고 뭔가를 전해주고 싶어 해요. 칠복이 할미의 손이 멈추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희는 천천히 호랑이에게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칠복이 할미는 소희를 막으려다
무언가를 포기한 것처럼 눈을 감았다. 소희는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호랑이의 숨결이 뜨겁게 소희의 얼굴에 닿았다. 소희는 손을 내밀어 호랑이의 이마에 살며시 갖다 댔다. 호랑이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소희에게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이 있었다. 이미지들이었다. 눈과 달빛으로 가득한 숲, 붉은 문양이 새겨진 비단천, 여인의 손이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장면, 그리고 피의 냄새.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호랑이에게 맡겼다. 그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굶주리고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별처럼 밝았다. 그 여인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다. 소희야. 소희는 손을 떼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 소희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울려오는 것이 있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그리운,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각. 어머니. 소희는 호랑이의 목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두꺼운 털 사이에 묻혀있던 것, 가느다란 비단끈으로 묶여있는 작고 납작한 물건이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끈을 풀었다. 비치로 만든 작은 패 하나였다. 소희는 그 패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패의 뒷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소희는 글을 모르니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이 패에서 나는 냄새. 아무런 거짓도 없는 순수한 냄새였다. 이 패는 진짜였다. 무엇이 진짜인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진짜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오동수 이장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저 아이 저것 봐라. 호랑이를 마치 강아지 대하듯 하는구나. 역시 보통 아이가 아니야. 마을에 뒀다간 화를 부릴 것 같은데. 그때 호랑이가 눈을 뜨고 일어섰다. 다 죽어가던 짐승이 일어나고 있었다. 발에 박혀있던 화살을 이미 소희가 뽑아준 뒤였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호랑이는 개의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저 소희 옆에 앉았다. 강아지가 주인 옆에 앉듯 당연하다는 듯이. 칠복이 할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체념과 비슷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오래 지연시켜온 일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백호는 소희의 방 밖에서 웅크려 잠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소란골에서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 우물에서 며칠째 물이 솟구치지 않던 것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아프다고 누워있던 집집마다의 노인들이 일어나 앉았다. 시든 채소밭에 이슬이 맺혔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 이야기할 때 입을 모아 말한 것은 그날 이후로 소란골에는 거짓말쟁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치 무언가가 이 마을에서 거짓과 탐욕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처럼. 그것이 소희 때문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그러나 한양에서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소란골에 그 이상한 보고서를 받고 파리하게 질려버린 누군가가. 이 판서 대감이. 백호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호랑이가 소희의 옷자락을 물었다. 소희는 잠에서 깨어났다. 호랑이는 방 밖에서 소희를 바라보며 그르렁거렸다. 따라오라는 것이었다. 소희는 누가 깨울세라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칠복이 할미의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났다. 호랑이는 산길을 걸었다. 소희는 그 뒤를 따랐다. 달빛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의 커다란 바위 앞이었다.
바위 아래 흙이 다른 색이었다. 어두운 흙 속에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호랑이는 그 앞에 쪼그려 앉으며 소희를 바라보았다. 소희는 나뭇가지를 주워 흙을 파기 시작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 때 나뭇가지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다. 기름 먹인 천에 쌓인 물건이었다. 소희는 그것을 꺼내 달빛 아래에서 펼쳤다. 천을 몇 겹 벗겨내자 안에서 세 가지가 나왔다. 첫째는 소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빛이 비녀였다. 소희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의 품에서 발견되었다는 바로 그 비녀와 같은 문양이었다. 그것은 칠복이 할미가 숨겨두었다가 언젠가 소희에게 줄 참이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둘째는 소희가 읽을 수 없는 것이었다. 종이었다. 그런데 보통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었다. 갈색으로 변한 붉은색, 피로 쓴 것이었다. 셋째는 소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초상화였다. 젊은 사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눈매가 깊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사내였다. 머리에는 세자의 관을 쓰고 있었다. 소희는 세 가지를 들고 앉아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 근데 나는 글을 못 읽어.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읽어주지. 소희는 벌떡 일어났다. 바위 뒤편에서 사내 하나가 나오고 있었다. 쪼그라든 몸에 낡은 도포를 걸친 노인이었다. 수염이 길었고 눈이 감겨 있었다. 눈을 뜨지 않았는데 걸음이 편안했다. 어떻게 보세요? 눈을 안 뜨고. 눈 없이도 보이는 것들이 있단다. 노인은 바위 옆에 앉으며 손을 내밀었다. 소희는 망설이다가 피로 쓴 편지를 건넸다. 노인은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읽었다. 소리를 내어 읽었다. 소희야, 이 편지를 읽을 때 너는 아마 어미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 어미는 너를 낳으며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알아야 한다. 내 어미는 결코 거지가 아니었다. 소희의 숨이 멎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미의 이름은 윤혜인이었다. 윤혜인 소희야, 내 어미는 세자 저하의 정혼녀였다. 혼례를 올리기 전 궐한 세도가의 손에 의해 독을 먹었다. 그러나 어미는 죽지 않았다. 간신히 달아났다. 너를 배에 품은 채 어미는 6달을 숨어서 도망쳤다. 그 사이 세자 저하는 어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미는 저하를 찾아가면 저하가 위험해질까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소희야, 너는 세자 저하의 딸이다. 왕실의 핏줄이다. 어떤 법도 어떤 권세도 그것을 지울 수 없다. 어미는 이 사실을 딱 한 사람에게 알렸다. 내가 잘하는 것을 지켜봐 온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너를 지킬 것이다. 때가 될 때까지. 소희야,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이런 세상에 너를 낳은 것을. 그러나 반드시 살아남아라. 봉황이 내린 아이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피눈물로 쓴다. 사랑한다. 노인이 읽기를 마쳤다. 산속이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소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무너지는 것은 상처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알지 못해서 허물어져 있던 자신의 뿌리였다.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다. 거지가 아니었다. 저 사람은요? 소희가 초상화를 들며 물었다. 세자 저하이시다.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다. 그러나 노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살아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소희는 눈을 들었다. 지금 누군가가 서서히 저하를 해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자를 막지 않으면 저하는 내년 이 계절을 넘기지 못하실 것이다. 그자가 누구예요? 그자가 바로 지금 소희 너를 찾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 이 판서,
그 이름이 소희의 머릿속에 박혔다. 따뜻한 봄밤이었지만 소희의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었다.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7살짜리 아이인데요. 노인이 처음으로 눈을 떴다. 흰 눈자위 뿐이었지만 그 시선이 정확하게 소희를 향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거짓을 맞는 코, 마음을 듣는 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백호.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칼보다 날카롭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소희의 옆에 붙었다. 소희는 피로 쓴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따뜻했다. 이미 수년을 땅속에 묻혀있던 종이인데도 따뜻했다. 아니, 어머니의 온기가 글자들 사이에 살아있어서 따뜻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알아요? 칠복이는 안다.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그토록 너를 아프게 키웠다. 소희는 눈을 감았다. 칠복이 할미의 거짓말 냄새가 이제는 이해되었다. 그것은 숨기기 위한 거짓이었다. 위험을 막기 위한 거짓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거짓이었다. 소희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알았어, 할머니. 이틀 후 이 판서의 군사들이 소랑골에 들이닥쳤다. 새벽녘이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마을 어귀로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창호지 너머로 보이는 횃불의 수가 20개는 넘었다. 군사들은 마을 한가운데에 멈추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검은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말 위에 앉아 있었다. 이 판서의 오른팔인 장 통판이었다. 그는 50살 남짓의 나이에 칼 같은 눈빛을 가진 자였다. 이 마을에 소희라 불리는 아이가 있다. 당장 내놓아라. 아이를 순순히 데려온다면 마을에는 손대지 않겠다. 마을 사람들이 방문 뒤에서 숨을 죽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칠복이 할미 집 아이 말인가. 그 재수없는 아이 때문에 우리가 왜. 오동수 이장이 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왔다. 그 아이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나운 짐승을 쫓아 산에 들어갔다가 오지 않았습니지요. 거짓말이었다. 소희는 지금 칠복이 할미 집 광 안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장통판의 군사들이 집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건을 부수고 항아리를 뒤집어 엎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다.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이 들렸다. 칠복이 할미 집에도 군사 둘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방문을 발로 차며 들어섰다. 아이가 어디 있소? 칠복이 할미는 방 안에서 태연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무슨 아이 말이오? 거짓말 마시오. 할멈이 거지년 자식 키운다는 소문은 이미 다 났소. 내놓으시오. 칠복이 할미는 바느질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 아이 사흘 전에 호랑이 쫓아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소. 늙은이 혼자 어찌 산에 들어가 찾겠소. 이미 죽었을 것이오. 군사들이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광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밀집 더미와 빈 항아리들 뿐이었다. 군사들이 물러갔다. 칠복이 할미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당 구석 우물 뚜껑을 열었다. 소희가 거기 있었다. 우물 암벽에 밧줄을 잡고 매달려 있었다. 7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그러나 소희는 울지 않았다. 칠복이 할미가 밧줄을 당겨 끌어올리자 소희는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조용히 올라왔다. 괜찮으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다. 할머니, 나 알아요. 다 알아요. 칠복이 할미의 표정이 굳었다. 어미가 쓴 편지 읽었어요. 도사 할아버지가 읽어줬어요. 칠복이 할미는 눈을 감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처음으로 소희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닷새 됐어요. 또 침묵.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소희는 칠복이 할미의 손을 잡았다. 뼈가 앙상한 늙은 손이었다. 할머니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칠복이 할미는 소희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품에서 전해오는 것이 있었다. 소희가 지금껏 사람에게서 느껴본 가장 큰 것이었다. 그리고 장 통판의 군사들이 물러간 뒤 마을 이장 오동수가 은밀히 누군가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그 서신이 이 판서의 손에 닿기까지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소란골에 소희라 불리는 아이가 살아있으며 그 아이 곁에 백호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서는 그 서신을 읽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있었구나. 그는 직접 말을 탔다. 이번에는 군사 5명이 아니었다. 50명이었다. 그리고 이 판서가 소란골로 향하는 길목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도 그 소식을 들었다. 오래 숨죽이며 기다리던 사람이, 이 판서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소희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세상은 소희라는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빠르게 조여들고 있었다. 이 판서는 직접 소란골에 들어섰다. 그가 나타나자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는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오동수 이장을 발 아래 엎드리게 하고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내놓아라. 그러면 이 마을은 무사하다. 아이를 숨기면. 그는 눈짓 하나로 군사 하나를 가리켰다. 군사가 가장 가까이 있던 집의 뒷담에 횃불을 던졌다. 마른 집 지붕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여인의 비명이 터지고 아이 울음이 쏟아졌다. 다음은 아이 있는 집이다. 마을 사람들이 흔들렸다. 저 아이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불타야 하는가. 그 아이가 무엇이건 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칠복이 할미의 집 쪽으로 향했다. 칠복이 할미는 마당 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낡은 지팡이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때 소희가 칠복이 할미의 손을 잡았다. 소희는 광 안에서 나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나온 것이었다. 소희야. 칠복이 할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할머니. 소희가 올려다보았다. 내가 나가면 되잖아요. 안 된다. 사람들이 다쳐요. 안 된다고 했다. 소희는 칠복이 할미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순간 소희에게 전해지는 것이 있었다. 칠복이 할미의 손에서 지금까지 소희가 사람에게서 느껴본 가장 강렬하고 복잡한 감각이 쏟아져 들어왔다. 공포, 분노,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무언가. 소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감각들 속에서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찾았다. 칠복이 할미의 기억이었다. 30년 전, 궁궐 깊숙한 곳의 산실. 젊은 여인이 아기를 낳다가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던 사람. 칠복이 할미였다. 그녀는 당시 왕실의 산파였다. 소희의 어머니 윤혜인의 탄생을 받아낸 사람이었다. 그리고 소희의 탄생도 받아낸 사람이었다. 칠복이 할미는 소희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쫓아왔을 때 알아보았다. 독을 먹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눈보라 속에 나타났던 그 여인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윤혜인의 마지막 부탁을 들었다.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 대신 살아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칠복이 할미는 자신의 삶을 버렸다. 이름을 버리고 기억을 버리고 궁궐을 버렸다. 상간 마을로 들어와 늙은 과부가 되었다. 소희가 태어나던 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소희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소희를 가장 안전하게 숨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누가 보아도 학대받는 아이처럼 보이도록, 짐승이나 부리는 이상한 아이처럼 보이도록, 관심받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보호받지 않도록. 그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소희는 눈을 뜨며 칠복이 할미를 올려다보았다. 칠복이 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소희가 칠복이 할미의 눈물을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을 것이다. 할머니, 소희야, 나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칠복이 할미는 무릎을 꿇으며 소희를 끌어안았다. 늙고 꼬부라진 몸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쌌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희야. 미안하지 않아요. 할머니 덕분에 내가 살았잖아요. 이 판서가 조급하게 외쳤다. 당장 그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불태우겠다. 소희는 칠복이 할미의 품에서 몸을 빼며 이 판서를 바라보았다. 7살짜리 아이의 눈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이 판서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 눈이 그 아이의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저 아이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판서를 처음으로 두렵게 만들었다. 소희가 걸어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산 위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리였다. 땅이 울리는 소리. 그 다음은 형체였다. 백호였다. 호랑이가 산에서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산에서 새들이 쏟아졌다. 까마귀, 매, 두루미, 수백 수천의 새들이 마을 상공을 뒤덮었다. 군마들이 날뛰기 시작했다. 군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안장에서 떨어졌다. 백호는 마을 한가운데에 서서 이 판서의 말 앞에 버텼다. 이 판서의 말이 뒷다리로 서며 날뛰었다. 이 판서가 안장에서 굴러떨어졌다. 그 틈을 노려 칠복이 할미가 소희를 안아 올렸다. 뛰어라. 그녀는 놀라운 속력으로 뛰었다. 이른이 넘은 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소희를 안은 채 뒷산으로 달렸다. 뒤에서 이 판서의 고함이 들렸다. 저것들을 잡아라. 살아서 잡아라. 그러나 군사들이 쫓기에는 산길이 너무 가팔랐고 새들이 날개로 시야를 가렸으며 백호가 뒤를 막아섰다. 칠복이 할미와 소희는 산 깊숙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숨을 죽였다. 그날 밤 칠복이 할미는 소희에게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해주었다. 소희의 어머니 이야기를, 세자 저하 이야기를, 그리고 이 판서가 왜 소희를 찾는지를. 이야기를 다 들은 소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 판서가 아버지를 해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해요. 그건 안 된다. 위험하다. 소희는 칠복이 할미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내가 거짓을 맞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 능력이면 이 판서의 거짓을 밝힐 수 있어요. 할머니도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숨겨온 거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 칠복이 할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때가 된 것 같아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칠복이 할미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한 생의 임무가 완성되는 순간의 무게였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칠복이 할미와 소희가 산속에서 이틀을 버티는 동안 이 판서는 소란골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다. 마을 노인들과 아이들을 창고에 가둔 채 소희가 자수하지 않으면 한 명씩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소희는 칠복이 할미에게 말했다. 저 혼자 가요. 안 된다. 할머니가 가면 할머니를 해칠 거예요.
나는 이 판서한테 필요한 존재니까 해치진 않을 거예요. 칠복이 할미는 소희의 두 뺨을 손으로 감쌌다. 뼈가 앙상한 손이 소희의 작은 얼굴을 가득 채웠다. 두려우냐? 아니요. 거짓말이었다. 소희의 눈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도 있었다. 칠복이 할미는 소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귀를 열어라. 코를 열어라. 그리고 마음을 닫지 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봉황이 내린 아이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을 내려갔다. 이 판서의 군사들이 소희를 둘러쌌다. 이 판서는 소희를 내려다보았다. 7살 아이를 보는 눈이었는데 그 눈 안에는 상대를 가늠하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소희구나. 소희는 이 판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다. 거짓의 냄새였다. 그러나 이상했다. 이 판서에게서 나는 냄새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 달랐다. 단순히 썩은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 쌓인 두려움 냄새였다. 이 판서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엇을? 소희는 이 판서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소희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코를 열었다. 군사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두려움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소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판서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와 함께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이 판서의 저택에 도착했다. 넓고 화려한 곳이었다. 소희는 별채 하나에 들어갔다. 놀랍게도 좋은 음식이 들어왔고 따뜻한 옷이 주어졌다. 이 판서는 소희를 가두었지만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소희는 저택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저택 안의 동물들을 통해서 시작했다. 마당에는 개들이 있었다.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있었다. 처마 위에는 제비들이 있었다. 개들의 마음에서 저택 구조를 파악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 위험한 곳, 군사들이 서 있는 곳. 제비들의 눈을 통해 저택 바깥을 보았다. 어느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연못의 물고기에게서 뜻밖의 것을 느꼈다. 연못 안에 아주 오래된 것이 있었다. 그 존재의 감각이 소희에게 닿을 때 소희는 숨이 막혔다. 잉어였다. 그러나 보통 잉어가 아니었다. 그 잉어에게서 느껴지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다. 인간으로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잉어는 소희를 향해 무언가를 보내오고 있었다. 이미지였다. 물 위에 반사된 하늘 안에 담긴 이미지들이었다. 소희는 연못가에 쪼그려 앉아 물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궁궐의 한방, 침상에 누운 사람, 창백한 얼굴, 가쁜 숨. 그 사람의 얼굴이 소희의 가슴을 쪼갰다. 초상화에서 보았던 얼굴이었다. 세자 저하였다.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소희는 또 하나를 보았다. 그의 식사를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의 손에서 나는 것. 소희는 물 너머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독이었다. 느리고 교묘하게 섞인 독이었다. 그것을 지시하는 자가 보였다. 이 판서의 얼굴이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빨리 해야 한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소희를 찾아왔다. 달이 없는 밤이었다. 소희의 별채 창문 밖에서 돌아나가 날아들어 마루 위에 떨어졌다. 소희는 눈을 뜨고 일어났다. 돌에 종이가 묶여 있었다. 소희는 등잔불 앞에서 그것을 펼쳤다. 글을 읽지 못하는 소희가 그 종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냄새였다. 그 종이에서 나는 냄새. 거짓이 없었다. 완전히 없었다.
이것을 보낸 사람은 진심이었다. 창문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야, 나는 백장군이다. 세자 저하께서 보내셨다. 저하께서는 너의 존재를 알고 계신다. 데리러 왔다. 소희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사내가 보였다. 40대 남짓의 건장한 사내, 갑옷은 벗었지만 그 몸에서 무인의 기운이 흘러나왔다. 소희는 그 사내에게서 냄새를 맡았다. 거짓이 없었다. 정말로 없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소희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도울 수 있어요? 그렇다. 담을 넘어야 한다. 내 오른쪽 담 쪽에 군사들이 없는 구간이 있다. 소희는 개들의 마음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동쪽 담 모퉁이. 맞았다. 소희는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다. 백장군이 소희를 안아서 담을 넘었다. 그들은 빠르게 저택을 빠져나와 한양 거리를 달렸다. 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희는 백장군의 등 뒤에 올라타 밤 거리를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가 소희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했다. 궁궐은 한양 북쪽에 있다는 것을 소희는 알고 있었다. 지붕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방향 감각으로 배운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달리는 방향은 북쪽이 아니었다. 서쪽이었다. 소희는 천천히 백장군의 감각을 읽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변함없었다. 그는 여전히 진심이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이상한 것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소희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를 향한 두려움이었다. 그것은 오래되고 깊었다. 자신이 아니라 소중한 누군가를 잃을 것에 대한 공포였다. 소희는 조용히 물었다. 장군님, 딸이 있으세요? 백장군의 등이 굳었다. 소희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소희를 데리러 왔다. 세자 저하께서 보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소희를 데려가는 곳은 궁궐이 아니다. 그것은 이 장군의 의지가 아니다. 누군가가 그를 움직이고 있다. 딸. 이 판서가 백장군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었다. 소희는 백장군의 등 뒤에서 눈을 감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람을 고발하면 그의 딸이 죽는다. 그냥 따라가면 소희는 이 판서의 함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백장군은 소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으로 임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숨겼지만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진심이었다. 소희는 결정을 내렸다. 장군님, 왜? 저한테 진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백장군이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었다. 무슨 말이냐? 딸이 어디 있어요? 말이 멈추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서쪽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다. 백장군은 말에서 내렸다. 소희도 내렸다. 둘이 마주 보았다. 달도 없는 어둠 속에서 어른과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백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저하의 명을 받아 당신을 데리러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판서가 제 딸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데려오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그 말에 거짓을 맡았다. 아무 거짓도 없었다.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 판서의 별장이라고만 했습니다. 소희는 생각했다. 저택 안개들에게서 느꼈던 것들. 저택 뒤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있던 작은 건물. 개들이 그곳만 가면 슬픔이 전해졌다. 사람의 슬픔이었다. 알아요. 백장군이 눈을 들었다.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저를 도와주세요. 백장군은 소희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7살짜리 아이가 자신에게 협상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백장군이 처음으로 소희에게 경어를 쓴 순간이었다. 아이에게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아이 앞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소희와 백장군은 한양 어딘가의 빈집에 숨어들었다. 소희는 가지고 온 것이 하나 있었다. 이 판서의 저택에서 탈출하기 전 연못가에 앉아 제비 한 마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해 두었다. 발목에 실을 묶어둔 제비였다. 서도사 노인에게서 배운 방법이었다. 짐승에게 마음으로 부탁하면 이루어진다. 다만 소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그 제비가 어디로 가는지는 소희가 제어할 수 없었다. 제비의 본능이 이끄는 곳으로 갈 것이었다. 소희는 바랐다. 그 제비가 궁궐로 가기를. 이제 어떻게 하려는가? 백장군이 물었다. 이 판서가 딸을 숨긴 곳을 알아요. 그러나 저 혼자서는 거기를 갈 수 없어요. 장군님이 필요해요. 내가 나서면 이 판서가 알아챌 것이다. 밤에 움직이면 돼요. 저는 짐승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파수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백장군은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딸을 구해도 이 판서를 막지 못하면 소용없다. 저하를 구하지 못하면 저하한테 제비를 보냈어요. 제비로? 제비가 가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제비 발목에 묶인 실, 제 어머니의 편지를 쓴 천조각이에요. 저하가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백장군은 소희를 오래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7살이에요. 7살이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하느냐.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할머니가 나를 어리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 말에 백장군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이 깊어진 후 두 사람은 움직였다. 소희가 눈을 감고 마음을 열자 한양의 개들이 느껴졌다. 어디에 군사가 있는지, 어디가 빈 길인지, 어디를 지나가야 안전한지. 이 판서의 별장은 한양 외곽에 있었다. 소박한 외관이었지만 안쪽에 사람을 감추기 좋은 구조였다. 소희는 백장군에게 길을 가르쳤다. 파수꾼이 있는 곳을 피해 돌고 개들이 보내는 마음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가장 슬픈 감각이 전해오는 방을 찾았다. 12살쯤 된 아이의 공포와 슬픔이었다. 백장군이 창문을 열었다. 안에는 소녀 하나가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려 있었다. 백장군의 딸이었다. 아버지. 짧은 재회가 이루어졌다. 백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났지만 그는 빠르게 딸을 안고 일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별장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소희는 개들의 감각을 통해 알았다. 군사들이었다. 이 판서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소희는 재빨리 생각했다. 자신이 제비에게 부탁한 것, 궁궐로 가달라고 했는데 제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만약 그 제비가 궁궐이 아니라 이 판서에게 갔다면? 아니, 제비의 발목에 묶인 것은 편지 천조각이었다. 이 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것이 신호가 된 것이었다. 소희는 눈을 감았다. 틀렸다. 틀린 것인가? 그때 백호가 나타났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별장 담장 위에 백호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횃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데 그 횃불들에 새겨진 문양이 이 판서의 것이 아니었다. 궁궐의 문양이었다. 궁궐의 군사들이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기다란 칼을 차고 세자의 명패를 든 채였다. 그의 뒤로 갑옷 입은 군사 30여 명이 펼쳐졌다. 세자 저하의 명이시다. 이 판서 임중원의 음모를 밝히고 신수의 아이를 모셔오라 하셨다.
이 판서의 군사들과 세자의 군사들이 별장 앞에서 맞섰다. 긴장이 극에 달했다. 그때 이 판서가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는 상황을 보며 냉소했다. 저하께서 직접 움직이셨군.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이냐. 역적의 딸 하나를 보호하고 있었을 뿐인데. 소희가 앞으로 나왔다. 나는 역적의 딸이 아니에요. 이 판서가 소희를 내려다보았다. 어린 것이 무슨. 아버지는 세자 저하예요. 어머니는 저하의 정혼녀 윤혜인이에요. 독을 먹이고 도망치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증거가 있느냐? 소희는 품에서 2가지를 꺼냈다. 비치패와 피로 쓴 어머니의 편지. 궁궐 군사들의 대장이 앞으로 나와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것은 세자 저하께서 혼례전 윤 씨에게 내리신 패입니다. 패 뒷면의 문양이 이 판서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이가 진짜 세자 저하의 혈육인지 어찌 증명하겠느냐. 소희는 이 판서를 바라보았다. 냄새를 맡았다. 오래되고 쌓인 거짓의 냄새,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 그리고 그 냄새 아래 있는 것을 찾았다. 더 깊은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슬픔이었다. 이 판서에게서 슬픔의 냄새가 났다. 소희는 멈추었다. 이 판서는 무언가를 잃은 자였다. 그것도 오래전에. 탐욕 뒤에 숨겨진 슬픔이 이제는 묵은 때처럼 굳어버린. 소희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능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 판서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권력을 잃는 것이 아니었다. 잊혀지는 것이었다. 그는 오래전 무언가에 의해 짓밟혔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소희는 눈을 감았다. 이 사실이 이 판서를 용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 지금 세자 저하가 독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실이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이 판서님. 소희의 목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당신 아버지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이 판서의 몸이 굳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다. 7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소희는 계속했다. 당신 아버지는 궁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무언가를 잃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가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이 모든 것을 한 거잖아요. 이 판서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소희는 그에게 걸어갔다. 말에 탄 이 판서 앞에 서서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 판서는 오래 소희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가 무언가를 견뎌내려는 것처럼 굳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보았다. 궁궐 군사들의 대장이 앞으로 나왔다. 이 판서를 포박하라. 이 판서는 저항하지 않았다. 말에서 천천히 내려오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포박이 이루어지는 동안 소희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늘 위에서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5색의 빛이었다. 청, 적, 황, 백, 흑.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빛 속에서 다시 한번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봉황이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봉황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 이번에는 아무도 꿈이라 말하지 않았다. 착각이라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입을 틀어막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백장군이 무릎을 꿇었다. 궁궐 군사들이 따라 무릎을 꿇었다. 1명씩, 2명씩. 소희는 하늘의 봉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슴 안에서 어떤 감각이 왔다.
어머니의 온기와 같은 것이었다. 잘했다. 그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소희의 가슴에 닿았다. 그로부터 열흘 후 소희는 궁궐 앞에 섰다. 높은 문이었다. 붉은 문이었다. 소희는 이 문을 한 번도 본 적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왕의 처소에서 기다리라는 정갈이 왔다. 세자 저하께서 소희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 이 판서의 독이 발각되어 해독제를 쓴 지 열흘이 지났다. 저하는 아직 완전히 쾌차하지는 못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소희는 안으로 들어갔다. 칠복이 할미가 옆에 있었다. 칠복이 할미도 이 판서에게 붙잡혀 있다가 구출된 뒤 이제는 당당하게 궁궐로 들어오고 있었다. 병풍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희는 눈을 감았다. 냄새를 맡았다. 거짓이 없었다. 슬픔과 기대가 섞인 아주 복잡한 마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소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같은 것이었다. 소희가 어머니의 편지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결의 마음이었다. 병풍이 열렸다. 창백하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사내가 서 있었다. 초상화보다 더 늙어 보였고 더 지쳐 보였다. 그러나 그 눈이 소희를 보자마자 흔들렸다. 소희냐?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냄새를 맡았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묻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진심이었다. 완전히. 예. 세자 저하가 무릎을 꿇었다. 세자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다. 칠복이 할미도 숨을 죽였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다. 내 어미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이 세상에 내보내어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소희는 눈을 깜빡였다. 무언가가 눈 안에서 차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말을 소리내어 했다. 말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긴 말인지 알았다. 7회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세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래. 내가 내 아비다. 소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돌바닥 위에 떨어졌다. 세자가 손을 내밀었다. 소희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독이 온몸을 돌아 이 손에도 흔적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그 손이 소희의 손을 잡는 힘은 단단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있었다. 뒤에서 칠복이 할미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다. 30년의 기다림이 이 순간 빛을 내고 있었다. 이후의 일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이 판서는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왕실 독살 음모가 밝혀져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의 진술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가 오래전 왕실로부터 부당하게 쫓겨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것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 원한이었다. 소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왕은 이 사실을 듣고 이 판서의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을 재조사하라 명했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백장군은 딸과 제외하고 세자를 보호한 공을 인정받았다. 칠복이 할미는 왕실 공로자로 인정되어 궁궐 안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소희는 한 가지를 청했다. 궁궐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세자 저하가 놀라 물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소랑골에 서당을 세워주세요. 거기 아이들은 글도 배우지 못하고 커요. 저처럼요. 저는 거기서 자랐고 거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세자가 오래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다냐?
그리고 가끔 아버지를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자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것도 다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자는 웃었다. 오래 병들어 있던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돌았다. 그리하자. 그의 겨울 소랑골에 서당이 세워졌다. 이름은 봉황서당이었다. 소희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칠복이 할미가 선생이었다. 이 세상 가장 엄한 선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눈빛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따뜻함만 남았다. 마을 뒤 느티나무에서는 오늘도 새들이 울었다. 그 소리가 소희에게 전해졌다. 기쁨이었다. 짐승들의 기쁨이 마을 전체에 가득 찼다. 백호는 산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마을 어기 바위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소희는 그 바위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백호가 꼬리를 흔들었다. 세월이 흘렀다. 소희는 자랐다. 7살이 17이 되고 17이 27이 되었다. 세자 저하는 왕위에 올랐고 소희는 왕의 오른편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듣고 전하는 일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잘 거짓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목소리를 왕에게 전할 수 있었다. 그 이름이 전설처럼 퍼졌다. 봉황의 아이. 거지에게서 태어나 새들이 절한 아이. 진실을 맞는 눈을 가진 아이.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덧붙였다. 하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다. 진흙 속에 연꽃이 피는 것은 진흙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소랑골 뒷산에는 지금도 봄이면 오색빛깔의 철쭉이 핀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봉황이 내린 흔적이라 말한다. 그리고 해마다 새들이 그 언덕 위에 모여 고개를 숙인다. 그것이 진짜인지 전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어떤 가난과 박해도 하늘이 정한 씨앗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글쓴이 노트.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내내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이란 무엇인가? 소희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부르는 이름은 거지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짓을 맞는 코, 마음을 듣는 귀, 세상이 힘이라 부르는 것들, 권력, 재물, 혈통, 그 어느 것도 소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희에게 있던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이 판서처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오래전의 상처가 탐욕이 되고 탐욕이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판서를 단순한 악인으로 그리지 않으려 했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도 한때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림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소희가 그 진실을 냄새로 맡았을 때 저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악의 뿌리에는 항상 슬픔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한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칠복이 할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영웅은 소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버리고 아이 하나를 지킨 늙은 여인이 진짜 영웅이 아닐까요? 그녀는 매를 들었지만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차갑게 굴었지만 그것이 보호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표현하지 못해서, 드러내면 위험해서 오해받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보았습니까? 혹은 알아보기를 포기했습니까? 소희가 백장군의 거짓을 맡았을 때 폭로하지 않은 것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거짓을 맡는다고 해서 반드시 폭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짓은 너무도 슬픈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더 나은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단순한 고발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소희는 7살이었지만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어른의 눈보다 더 진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가르쳐준 편견으로 눈이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칠복이 할미 같은 처지이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해받으면서 욕먹으면서 그러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언젠가는 반드시 전해집니다. 소희가 칠복이 할미의 손을 잡았을 때처럼 당신을 향한 감사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버텨주십시오. 또한 지금 소희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귀한 씨앗을 심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가난하고 낮은 자리가 당신이 자라날 가장 좋은 흙일 수 있습니다. 뿌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봉황은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불이 고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한 불이라면 이 대본을 쓰는 내내 저는 소희의 이야기가 먼 옛날 조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를 바랐습니다. 신분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버려진 경험이 있고 오해받은 경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이 이미 봉황의 울음입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모금 드림 마이너스